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황인도 부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무덥고 사실 비가 왔다가 그리고 그쳤다가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힘든 날씨였는데 이렇게 회의장을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이 행태경제학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 주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뭔가 한 가지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행태경제학, 행태경제학 그러면 경제학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거, 새로운 분야고 재밌는 분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행태경제학 오케이. 그러면 행태경제학과 거시경제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어떤가요? 약간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태경제학이란 분야가 보통은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아주 최신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보시면 가장 끝부분에 최신 미시 이론 동향 해서 그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이제 미시적인 관점보다 그런 개별 사람들의 행동이 모여서 어떤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만드는지 이렇게 거시경제학과 연관을 짓고 또 거시경제학의 또 다른 한 면인 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행태경제학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릴지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태경제학의 정의, 데피니션을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미시경제학에서 배우는 내용, 전통경제학 아니면 신고전파 경제학 그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행태경제학이 어떤 분야인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강좌의 주요 내용인 다양한 행태적 속성하고 거시경제 현상 그리고 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픽으로 잡은 부분은 화폐 환상 이것과 거시경제 그 다음에 군중심리 그것과 버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버블이 꺼질 적에 금융위기는 어떻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지 그것과 또 연관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건 통화정책의 위험선호 경로라는 것이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통화정책의 또 다른 파급 메커니즘 아니면 금융 불안정을 부를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행태경제적인 사람들의 속성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토픽은 기준점 그리고 손실회피 이것과 조세를 부과하는 정책 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손실회피라는 것과 사람들이 보험을 사고 안 사고 가입 여부 그리고 저축을 얼마나 할지 또 소비를 얼마나 할지 그 결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카테고리로 가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과연 정부 차원에서 행태경제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앞에서 한 것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태경제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행태경제학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먼저 전통경제학이 여러 금융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실제 자산 선택 행위 예를 들면 전통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거의 위험 회피적입니다. 리스크 어버스합니다.
그러면 보험을 사서 그 위험을 해지해야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험을 얼마나 보유하는지 아니면 안 가지고 있는지 그 지표를 보면 그런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은 보험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문으로는 언더 인슈어런스 퍼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식 투자하는 게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 주식 투자를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그 전통적인 파이낸스 이론이 설명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이론과 기존의 전통적인 이론과 실제 사람들의 행위와 갭을 보이는 부분에서 그 차이가 어떤 이론 그 심리학의 부분 아니면 인지과학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간과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행태경제학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심리학이라든지 인지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발견 내용을 경제 이론에 접목을 해서 어떤 인간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인지적인 요인, 감정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더 경제학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경제학의 새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어 이렇게 제목을 보시고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목에서 행태경제학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기사라든지 책자라든지 보시면 행동경제학이라고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행태경제학을 쓰는지는 여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대 이중구 교수님께서 행태가 맞다 그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라는 걸 그것의 의미를 보시면 그냥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자극에 대한 생물체의 모든 반응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냥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행태는 뭐냐? 행태는 어떤 행동의 양상 아니면 패턴. 사람들이 이론이 예측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그게 어떤 일관된 패턴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습관적인 부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행태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행태경제학이라고 이름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행태경제학과 전통경제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통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심고전학파의 경제학을 보시면 거기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은 생애 효용 아니면 소비를 극대화하는 주체입니다. 유틸리티,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체. 그리고 호모 이코노미쿠스. 어떤 수식으로, 수학식으로 아주 잘 표현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행태경제학에서 그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조금 더 차갑기보다는 그리고 기계적이기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이죠. 선택이 어떤 목적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감정, 기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선택이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전통경제학의 핵심적인 두 가지 가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다. 완전히 합리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가정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 셀프 인트리스트를 가장 우선시한다.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미시경제학에 나와 있는 그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태경제학에서는 어떤가? 대부분은 아니면 평균적으로는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때때로 완전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이기적이냐? 대부분은 그렇지만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의 기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비 수준, 그 다음에 어떤 절차적인 것에 있어서 이게 내가 이만큼 돈을 받아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공정한 절차에 의해 된 걸까? 그런 것 가지도 고려하는 주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합리성, 이기심, 이거 너무 어렵다. 과연 이거의 정의가 뭐고 어떻게 틀린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장기적으로 자신한테 불이익이 될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통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태경제학에서 그리는, 묘사하는 사람은 어떤가? 곧장 후회할 일도 번번이 한단 말입니다. 어떤 과음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계속 후회하면서 2주 있다 3주 있다가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충동구매, 그것도 하다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러지만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기부도 하고 자선행위도 하고, 그것도 완전히 무명으로 하는 거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쓰레기 있으면 버리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보고 있는 사람이 없지만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통경제학의 이론을 말씀드리면 불확실성 하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불확실성 하의 선택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전통경제 이론은 기대효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응되는 행태경제학의 이론은 바로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제안한 프로스펙트 이론입니다. 여기 프로스펙트는 한국말로 이제 굳이 하자면 어떤 로터리, 도박, 복권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론을 제안한 카네만은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일한 심리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머스 트버스키는 이번에 이제 부인이었는데 노벨상을 받기 한 6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이론이 행태경제학 하면 딱 하나만 이론을 대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전망이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 조금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서 저는 그냥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통경제학의 어떤 두 가지 핵심 과정, 제가 이제 완전 합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러면 완전히 합리적이라는 건 뭐지? 원래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 선택 대안을 모두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편익을 철두철미하게 다 따져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어떤 선택 대안을 선택하는 것. 그게 완전 합리성의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rationality에 해가지고 영어로 어떤 정의를 좀 더 엄밀한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요건 이제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사람의 모델, Models of Man이라는 책자에서 Bounded Rationality, 사람들이 완전 합리적이지 않고 그 합리성이 조금 제한되어 있다.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그러면 완전 합리성은 뭐고 제한된 합리성은 뭔가 하면서 어떤 합리성, 완전 합리성이라는 것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 부분은 조금 경제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no feasible set 해가지고 내가 과연 이용 가능한 선택 대안이 뭐지? 그걸 다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well defined objective. 과연 나의 목적이 뭐지? 소비의 극대화. 오케이. 그 아주 안정적인 그런 목적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ink between choice and goal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선택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면 나의 이 목적에 비추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지? 그 인과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면 나의 목적에 비춰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걸 딱 선택하는 것. 그게 완전 합리성의 정의다. 그렇게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 계산 아니면 어림짐작 그런 것들을 행태경제학의 용어로는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휴리스틱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휴리스틱은 왜 들었냐?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 합리성을 위반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용 가능 휴리스틱입니다. availability heuristic 해가지고 쉽게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려면 좀 객관적인 정보 아니면 통계 같은 것에 의존해서 그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뉴스에 이거 대충 보니까 몇 번 나오는 것 같더라. 아니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쉽게 들을 수 있는 정보만 이용해서 그런 확률을 주관적인 확률을 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휴리스틱은 이 부분은 제가 국문으로 좀 번역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상상 가능할수록 발생 빈도를 높게 추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테러 사건이 나서 피가 철철 흘리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머릿속에서 아주 상상이 잘 되고 쉽게 떠오르는 사건들은 이 사건들은 자주 있어. 이렇게 유추를 하고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좀 영상이 이렇게 생생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발생 빈도를 낮게 보는 그런 휴리스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휴리스틱들이 어떤 오류를 낳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존슨과 다른 학자들이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라는 저널에 기고한 93년 논문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와튼 스쿨의 병원에 있는 근무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떤 보험이 있는데 항공기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10만 불이 나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 사시겠습니까? 지불 의사 금액을 willingness to pay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한 50명 돌립니다. 그랬더니 14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그룹에게 다시 한번 얼마 있다가 돌립니다. 비슷한데 약간 틀립니다. 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이유로든 무슨 사건이 발생하든 사망사고가 나기만 하면 10만 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또 설문지를 돌려서 받았더니 이게 평균적으로 12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응답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죠. 왜냐하면 항공기에서 테러로 사망할 확률보다 어떤 이유에 관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이제 이 이벤트를 포함하는 관계죠. 테러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발생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좀 더 지불 의사 금액이 낮아야 되죠. 낮아야 되는데 더 높더라. 이제 이게 사실은 실제 항공기 사고 유형별 발생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파일럿의 어떤 에러가 6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기계, 날씨
이런 부분들이 23%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테러에 해당하는 부분은 other, 여기 이제 기타에 속하는데 아무리 많아봐야 11%, 뭐 13%.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이건 왜 그러냐? 사람들이 테러 사고로 사망한다 하는 건 뉴스에서 한번 사건이 터지면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반복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 테러 사건의 현장이 잘 떠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이 체계적으로 어떤 에러가 발생한 게 아닌가, 저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어림짐작에 의존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완전 합리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정이 뭐였죠? 이기심이었죠. 이기심. self-interest. 자기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기심을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정도를 볼 수 있는 게임. 독재자 게임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플레이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전에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소통을 못 하도록 해놓고 이제 실험을 주관하는 사람이 첫 번째 플레이어 1에게 뭐 얼마를 미리 줍니다. 10,000원이면 10,000원, 100,000원이면 100,000원. 그렇게 해서 야, 너가 주는 만큼 두 번째 사람, 다른 이제 실험 대상자는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00원을 떼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 금액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100,000원인데 10,000원을 떼어준다. 그러면 두 번째 플레이어 2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완전히 독재자인 거죠. 그 실험을 주관하는 사람한테 받은 금액에서 자기가 떼어주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어떤 익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셀프 인트리, 이기심에만 관심이 있다면, 자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냥 다 가지면 됩니다. 받는 금액만큼. 그죠? 근데 이런 게임을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이 논문이 여러 가지 이제 이전의 결과들을 다 취합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은 30%를 떼어주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30% 떼어주는데 이거 나중에 비난받을까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완전히 어떤 플레이어 2와 만날 확률도 없고 완전히 익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완전히 비밀이 이제 유지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30%를 떼어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과 유사한 게임이 있는데 소개드릴 건 바로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가 있고 플레이어 1이 이제 실험을 주관하는 사람이 10,000원이면 10,000원, 뭐 100,000원이면 100,000원 얼마를 미리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플레이어 2한테 얼마를 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플레이어 2는 약간은 이제 앞에 독재자 게임이랑은 틀린 부분이 이걸 플레이어 1이 준 금액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 2가 이걸 수락을 하면 뭐 예를 들어 1,000원을 띄워줬는데 수락한다. 그러면 그 금액을 받고 이 사람은 10,000원에서 9,000원이 남고 그걸로 게임은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절을 하게 되면 둘 다 돈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는 플레이어 1이 떼어주는가 플레이어 2에게 얼마를 주는가를 통해서 이기심 측면을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얼마를 오퍼를 받았을 때 야, 나 3,000원만 떼어줄게, 1,000원만 떼어줄게 플레이어 1에게 오퍼를 받았을 때 플레이어 2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이익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기분대로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플레이어 2의 행동을 보면 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1,000원,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500원 이렇게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오프가 왔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자기한테는 이득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이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그걸 거절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죠. 그렇지만 상대방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제 자기의 이익만 따지고 그렇게 이득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건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기심이라든지 인간이 완전히 이 두 가정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대신에 어떤 사람의 감정 그리고 휴리스틱, 이타심 이런 것들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행태경제학을 좀 더 소개하는 것들을 이제까지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좀 드렸고 이제 이번 그 강좌의 주제인 어떤 거시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태적 속성이 어떤 거시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어떤 행태적 경향은 화폐 환상입니다. 화폐 환상. 그래서 화폐 환상 영어로 이제 머니 일루전인데 사실은 이 이미지에 잘 그 화폐 환상에 대한 것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5%입니다. 물가가 5% 상승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물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0%. 그래서 어떤 이 사장이 발표를 하는 거죠. 웨이지 하이크. 5%만큼 임금을 올리겠다. 근데 밑에 사람들을 보니까 헐레이 하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임금이 5% 올랐다 그거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어떤가요? 오른쪽은 물가 0%니까 안 올랐으니까 임금은 동결하겠다. 0% 그렇게 사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 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따져보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실질 임금의 상승률은 왼쪽은 5 빼기 5 해서 0%, 오른쪽도 0%.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재화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쪽은 엄청나게 기뻐하고 오른쪽은 슬퍼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화폐 환상이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물가 변동이 반영된 실질 가격이 아니고 그냥 명목 가격, 명목 임금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다시 들자면 명목 임금과 물가가 2%씩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실질 임금은 사실은 안 변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재화의 구매력은 불변인데 소득이 늘어났다고 행복해하는 거죠. 이런 게 화폐 환상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머니 일루전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건 사실 어빙 피셔가 19년에 책자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라이징 더 달러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셔가 다시 약 10년 후에 이제 책을 내는데 더 머니 일루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집약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용어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서 머니 일루전 때문에 가격 경직성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과서에 있는 화폐 환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제 화폐 착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폐 환상이 왜 나타날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QJ 97년 논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명목 가격이 실질 가격보다 쉽고
이즈하고 보편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화폐 환상이 나타난다. 다 그냥 명목으로 한다는 거죠. 쉽다는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실질 가격 변동을 계산하려면 명목 금액이 얼마 뛰었다. 근데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지?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실질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목이 더 쉽고 명목이 더 보편적으로 쓰이고 우리 계약서 작성할 적에 갑은 을에게 얼마 후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렇게 보통 쓰죠. 명목 가입으로 씁니다. 갑은 을에게 2010년 기준년 가격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명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머릿속에 떠올리기에도 100만 원 하면 그냥 현재 가치의 명목 금액이 100만 원 하면 머릿속에 잘 떠올려지고 그것의 가치가 잘 떠오르는데 실질 가격 100만 원 그걸 상상하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화폐 환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화폐 환상이 있을까? 외국에 유명한 저널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에 과연 사람들도 화폐 환상이 있을까? 한진수 경인교대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상황에서는 A라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이윤을 내고 있는 한 회사가 있는데 불황이 있어서 실업자가 많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0%, 0이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금년에 임금을 7% 삭감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게 수용 가능한가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에 생각을 적으라고 이렇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을 깎는 건 불공정하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상황을 바꾸어서 물가 상승률이 12%다. 그래서 금년에 임금을 5%만 인상하기로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수용 가능한가 불공정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0%보다 낮죠. 49%로 나오고 대부분 사람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대답을 한 건가 생각을 해보면 한번 A 상황하고 B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임금을 7% 삭감, 물가는 그대로니까 실질 임금이 7% 삭감이 됐구나. 근데 B 상황도 보면 실제로는 물가 상승률이 7%만큼 높았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7% 떨어졌습니다. 결국 구매력 그리고 사람이 이제 효용을 구매력 어떤 물건에서부터 얻는다면 그게 똑같이 7%만큼 떨어졌는데 왜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 경우에는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바로 어떤 명목적인 명목 상승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게 자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인 양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문조사를 한국에서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진수 교수님이 하신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각각 을은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다. 그래서 초봉은 3천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갑의 경우에는 1년간 물가 상승이 0%, 2년차 연봉은 2% 인상됐습니다. 을의 경우에는 물가는 4%만큼 올랐습니다. 연봉은 5%만큼 인상됐습니다. 자, 그래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2년차가 되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을까 하고 학생들한테 설문을 했더니 갑이 더 좋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실질 임금 인상률을 따져보면 갑의 경우에는 2%, 을의 경우에는 5 빼기 4 하니까 1%만큼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래? 갑이 높다는 건 그래 맞아. 두 번째로 그러면 행복이란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하니까 응답 비율이 갑이라고 확신하는 비율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사람은 실질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건 우리가 계산은 할 수 있는 거죠. 계산은 하지만 실제 사람이 행복할까 안 할까 그걸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명목임금 상승률을 많이 사용하더라.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폐 환상 현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거시경제 현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로 제가 잡은 것은 화폐 환상과 총공급 보선 그리고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환상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직적이게 되면 총공급 곡선은 수직이 아니고 우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필립스 곡선으로 그 얘기를 표현하면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아니고 우하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면 총수요 관리 정책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면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죠. 화폐 환상, 명목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왜 화폐 환상이 있으면 임금이라든지 가격이 경직적이 되냐. 근로자들로 보면 명목임금 하락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임금의 삭감은 안 됩니다. 이제 그런데 반대로 물가가 올라서 나의 명목임금은 그대로 있고 물가가 올라서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금의 하방 경직,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명목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빨리 합니다. 그런데 가격, 정말 안 좋으니까 이 가격을 낮춰야지만 물건이 팔릴 것 같은데 하는 가격 인하는 상당히 느리게 하고 잘 하지 않고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 수준 자체가 하방 경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총수요 정책이 이제 유효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총수요 곡선,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그리고 총공급 곡선을 제가 그렸습니다. 근데 왼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어 있고 오른쪽 케이스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화폐 환상이 있기 때문에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이어서 경직적인 경우에 총공급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띌 적에 만약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편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시프트하게 된다. 그러면 경제는 요점에서 요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출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이 유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임금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완전히 총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총수요 곡선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경제 전체의 어떤 GDP, 산출량은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총수요 정책이 전혀 무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된 거 이게 완화적으로 프린트되어 있으면 여기는 오타입니다. 긴축적 재정 통화 정책은 유효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화폐 환상과 관련된 거시 경제 현상을 말씀드리면 어떤 통화 정책 효과의 비대칭성, 에이시메트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통화 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이라는 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효과는 보통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화적인 통화 정책 아니면 금리 인하의 효과는 이제 보통 측정을 해보면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의 효과는 큰데 인하의 효과는 그렇게 적으냐? 그 근저에 어떤 이 화폐 환상이라는 현상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명목 가격을 올리는 데에는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에 기업가의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는 상당히 빨리 하고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떨어뜨리는 데에만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제품 가격을 하락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이제 경직적인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긴축적인 효과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큰 반면에 완화적인 경우에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적으로 바로바로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실질 임금이 변동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총 건국곡선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들어 2007, 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이 여러 중앙은행들에 의해서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정책들이 유효할까? 약팔이 먹힐까? 그것과도 화폐 환상이라는 현상은 엄청나게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여기 밑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뱅크 오브 재팬에서 2016년 9월 해서 일본 중앙은행 이런이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Comprehensive Assessment에서 종합평가해서 뭘 종합평가했는가 하면 QQE 양적 질적인 통화정책 완화정책을 했는데 QQE라는 걸 했는데 그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종합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있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QQE라는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을 시행할 적에 제일 처음에 일본은행은 왜 이걸 하는가? 우리는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나의 차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국채 JGB 재팬 가버먼트 반드를 샀을 적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나? 그러면 채권을 엄청나게 매입하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고 그 얘기는 금리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명목 금리가 떨어져. 그 대신에 우리가 채권을 사고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는 대신에 현금을 시중에다 푸니까 대신에 그 결과로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겠구나. 그러면 명목 금리는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 금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실질 금리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 금리가 떨어져서 이 경로를 통해서 경기가 좀 더 나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바로 실질금리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BOJ는 양적 질적인 완화 정책을 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실질임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학자들이 그 2008년도에 리뷰 오브 파이낸셜 스터디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자산 가격의 흐름을 과연 실질금리가 더 잘 설명을 할지 아니면 명목금리가 더 잘 설명을 하는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은 실질금리보다는 명목금리가 훨씬 더 이 자산가격 흐름을 잘 설명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실제 구매 어떤 자산 구매 행위와 관련 있는 건 실질이 아니고 명목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BOJ는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경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추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1%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힘듭니다.
마이너스 0.1%, 0.5%, 뭐 0.7%, 그 정도까지 낮출 수는 있지만 그 이하로 더 낮춰버리면 사람들은 아니면 시중 금융기관들은 현금을 그냥 자체 보유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중앙은행이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받는 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 이게 말이 돼? 맡기면 돈을, 수수료를 빼가는데 어떻게, 왜 금융기관들이 맡기지? 일단 그 생각이 이제 드실 텐데, 사실은 금융기관들이 현금을 보유하려면 그 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금융기관의 은행의 CEO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현금을 보관하려고 그러면 창고,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데 또 이제 물류비용도 들게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돈 안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보험이 중요한 것이, 그렇게 보험을 들면,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이 있다. 그럼 100억에 대해서 보험을 1%만 부과해도 1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보관에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은 더 나은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자체 보관해서 보험료 내는 것보다 차라리 중앙은행에 맡겨서 수수료 조금만 내는 게 낫겠네 하면서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 어느 한도까지는 조금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그래도 정말 계속 안 좋다. 그래서 나는 더 경기를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명목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 0.5%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낮출 수는 없는 거죠. 더 낮추면 사람들이 금융기관들이 자체 보관해서 그 효과가, 그 페널티를 부과하는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때 뭐가 있을까? 정책 금리는 그냥 명목 가액으로 부과되죠.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정책 금리는 더 낮출 수는 없지만 돈을 무한정 풀면 나중에 물가가 오를 것 같아.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실질 금리를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실질 금리를 계산을 해보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명목 정책 금리가 어떤 하한에 달한 상태에서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계속 일으키면 실질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그러면 정책 금리가 어떤 하한에 뚝 달하더라도 통화 정책이 먹히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어떤 중앙은행에 채택하고 있는 경제를 보는 어떤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하나 있죠. 뭔가 하면 사람들이 실질 금리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다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이제 연구 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명목 금리에 따라서 어떤 경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런 명목 금리가 정책 금리가 하한에 달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은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게 완전히 하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무한정 이렇게 어떤 하한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화폐 환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나면 그게 아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화폐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피셔가 1928년에 썼던 건데 이제 번역본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역자의 글을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시민들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말고 어떤 다른 데 투자하라고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대와는 달리 화폐 착각 때문에 그냥 돈을 쌓아두는 거죠. 현찰이 내 창고에 100만 원 쌓여 있으면 물가가 올라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가치가 유지돼.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현찰 100만 원 딱 그대로 있네 하면서 돈을 그냥 쌓아주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풀더라도 푸는 만큼 그냥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이제 화폐 환상과 어떤 거시경제, 특히 이제 통화정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10분 휴식을 한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의 주제가 뭔가 하면 당신은 과연 군중심리를 거슬러서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핵심 내용은 6명이 어떤 틀린 답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마지막 한 명은 과연 어떤 답을 할지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상과 또 금융위기라는 현상을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이민호 씨, 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테스트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뭐 기억력 테스트하고 이런 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B.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정답은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은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쉰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밥 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러시고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군중 심리가 뭘 설명할 수 있는가 보면 어떤 거품이 형성되는 과정. 예전에 1636년 네덜란드에서 발생했던 튤립버블. 그때 튤립 한 뿌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소 4마리. 이것만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돼지 8마리, 양 16마리, 그리고 맥주 밀 24톤 이것들을 다 합친 값어치만큼 튤립이 비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휩싸이는 거죠. 그런 군중심리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형성됐다가 나중에 깨질 적에 다른 사람들이 튤립을 팔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경우에는 또 그런 사람들의 흐름에 휩싸여서 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군중심리라는 것이 어떤 버블의 형성 과정과 또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볼 부분은 뭔가 하면 바로 통화정책의 위험 선호 경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용어를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추구 행위가 저금리 상황에서 나타나는 원인도 그 원인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더라. 그게 요 2-3번 저희 강의 토픽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화정책의 위험 선호 경로, 영어로 리스크 테이킹 채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서 경제학을 이제 전공하셨다 그러면 거시경제학 배우시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이 어떻게 금융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지, 금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뭐 신용 경로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른 경로, 뭐 자산 가격 경로, 토빙큐 경로, 그리고 환율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대를 통해서 실물 경제로 파급된다.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 2007-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새롭게 어떤 파급 경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위험 선호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면, 공급자 은행의 저금리가 신용의 공급자인 은행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서 은행 대출이 증가한, 고위험 차주 중심으로 은행 대출이 늘고, 그리고 고위험 차주에 대해서 가상금리가 낮아지고 해서 어떤 위험도가 높은 경제 주체에게 자산이, 신용이 좀 더 많이 공급되는 현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실물 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 대가는 물론 금융의 어떤 불안정성이라는 건 높아지지만, 그래서 이것도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채널의 하나다. 그래서 이걸 위험 선호 경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로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금리 경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이게 더 싸졌네. 그래서 기간 간 대체 효과에 따라서 대출 수요를 늘리고, 그걸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그게 금리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입자 입장인데, 위험 선호 경로는 공급자 입장을 보고 있죠. 마찬가지 대차대표 경로도 차입자의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입, 여기에서는 어떤 가격적인 요인이 아니고 차입 여력, 자기가 어떤 담보를 맡기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담보 가치가 증가함으로 해서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경로랑은 또 차입자 입장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고, 세 번째로 은행 대출 경로. 이것과 이렇게 위험 선호 경로하고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공급자의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 대출이란 것은 은행의 어떤 대출 여력이 늘어서 은행 대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경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물리적인 대출 여력이 아니고 위험에 대한 태도가 느슨해져서 좀 더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져서 어떤 대출이 늘어난다. 그게 위험선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국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밀한 분석은 아니고 그냥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 그래프 추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왜 우측에 이렇게 팔러시 레이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실선으로 되어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파란색이네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 있는 은행들의 대출 태도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 하면 대출 담당자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서베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 대출을 늘릴 건지, 대출을 좀 더 완화할 건지, 아니면 대출 태도를 좀 더 쪼일 건지, 그래서 대출을 깐깐하게 대출을 심사할 건지, 그걸 서베이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대출을 좀 더 느리겠다,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그 대출을 볼 적에 스크린하는 과정을 좀 더 이렇게 느슨하게 하겠다. 그래서 대출을 느리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떨어지는 건 대출 태도를 깐깐하게 보겠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금리를 이렇게 인하했더니 이 경우에 대출 태도가 좀 더 이렇게 깐깐해졌습니다. 이 경우에 금리를 이렇게 내렸더니 대출 태도가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쭉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패턴이 한 2011년, 2년 정도까지는 유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금리를 낮출 적에 대출 태도가
제출을 좀 더 하려는 경향이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 그래프로 넘어가면 요건 이제 기준금리, 점선으로 된 기준금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실선은 앞에서는 대출 태도지수 자체였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신용 위험을 고려한 뒤에 대출 태도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사실은 종속 변수로다가 대출 태도지수를 놓고 설명 변수로 신용 위험, 은행이 인식하는 신용 위험을 설명 변수로 놓은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하죠.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남은 잔차, 요게 파란색 실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더 어떤 순수한 의미의 대출 태도, 신용 위험을 고려하고 나서 정말로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은행의 어떤 대출에 대한 선호 같은 걸 이제 좀 더 그렇게 발라서 보는 의미로 이렇게 잔창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더라도 패턴을 보면 어떤가요? 금리 인하가 있을 적에 대출 태도가 좀 더 이렇게 완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렇게 내릴 적에 좀 더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이건 이제 엄밀한 분석은 아니지만 정책금리 인하기에 은행들은 대체로 완화하는 모습을 띠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은 어떤 통화정책의 위험선호 경로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하고 어떤 이제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위험선호 경로가 작동하고 있을 이제 개연성이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위험선호 경로가 왜 나타나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저금리 환경에서 위험 추구 성향이 왜 높아지나? 좀 더 왜 사람들이 고위험을 추구하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원인 해서 제가 rational reasons 그렇게 해놓고 다른 하나는 행태적인 원인 behavioral reasons 그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원인은 이렇게 이제 제도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규제를 하는 그런 이제 지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측면 그걸 이제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행태적인 원인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들었습니다. 화폐 완상 봤고요. 손실 회피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 수익률 proportional thinking에서 상대적인 증감률을 고려하는 어떤 현상, 어떤 경향성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요인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앞에 표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든 것들입니다. 왜 저금리기에 위험 추구 성향이 높아지나? 명목 수익률 목표라는 게 있는데 펀드 매니저라 그러면 최소한 5% 정도는 이 수익률이 나야 돼 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그렇게 명목 수익률로 돼 있고 그게 딱 픽스가 돼 있으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그렇게 픽스가 돼 있으면 저금리기에는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이 전부 다 2%, 3%대로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펀드 매니저는 그 타겟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추구 현상, 수익을 찾아서 이동하는 search for yield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보험회사는 고객들에게 어떤 수익률을 딱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금리기에는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 약속된 수익률 5%면 5%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에 대한 기대 해가지고 만약에 저금리기는 보통 경기가 안 좋은 때입니다. 그죠? 경기가 안 좋을 적에 중앙은행이 이게 뭐 이런 어떤 사기업이 망하더라도 그 기업이 만약에 큰 기업이라면 어떤 베일아웃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떤가요? 그걸 만약에 그런 사기업에 투자하는 뭐 투자은행 입장에 대해서는 그런 중앙은행의 어떤 그 최종 대부자 기능이 하나의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망하더라도 어떻게든 중앙은행이 구제를 해주겠지
하는 것 때문에 위험을 그렇게 높게, 실제만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해보자. 안 되면 구해주겠지. 그것 때문에 저금리기에 수익 추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어떤 저금리기의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바이어스, 약간 왜곡될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금리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그 다음에 자산가치, 담보가치 같은 것들이 최소한 금리 요인에 의해서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더 살려고 할 거고 그에 따라서 담보가치도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저금리가 지속되면 시장의 어떤 금리의 변동성, 그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성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부도 확률, 그 다음에 밸류엘 리스크, 하루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 크기. 이런 지표들이 실제 리스크를 적게 이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아니면 지난 3년간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것들은 오르기만 했으니까. 그 측정하는 시계를 그렇게 2, 3년 짧게 잡으면 그에 따라서 실제 리스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실제 리스크보다 이 저금리가 지속된 시계를 좁혀서 이렇게 위험을 측정하게 되면 이 지표들이 체계적으로 실제 위험을 낮게 그렇게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면 자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하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가 받아들이던 리스크 수준대로 더 늘릴 어떤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저금리기의 위험 추구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합리적인, 제도적인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화폐 환상이라는 행태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명목 수익률이 5%고 물가 상승률이 3%인 상황에서 명목 수익률이 5%인 어떤 투자 기회.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때에는 물가 상승률이 제로입니다. 없고 명목 수익률이 2%가 되는 어떤 투자 기회. 이걸 이제 B라고 해보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이 수익률하고 이 수익률하고 A하고 B하고 이런 투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A에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 보여지는 명목 수익률이 훨씬 높죠. 5%. 그런데 사실은 실질 수익률을 따져보면 실질 수익률은 5 빼기 3, 2%. 여기도 2%. 똑같습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명목 수익률을 보기 때문에 A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화폐 환상 현상 때문에 금리가 낮은 이런 시기에는 수익률을 올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행태적인 요인을 제가 들자면 어떤 손실회피라는 현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회피를 제가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어떤 기준점, 그게 어떤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투자 성과, 보너스가 이렇게 중간이 되는 그런 수익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점 대비 손실이 주는 비효용이 같은 금액에 이득이 주는 기쁨, 손실이 주는 고통이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훨씬 더 페인풀하다는 거죠. 그게 손실 회피, 훨씬 더 이제 크다는 게 바로 손실 회피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회피도라고 하면 요 같은 금액 이득이 주는 효용 대비 손실이 주는 고통, 손실 회피도가 2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가 수익률이 낮았을 때, 같은 금액의 1%만큼 낮았을 때 그 얻는 고통이 2배만큼 더 큰 거죠. 1% 올렸을 적에 얻는 그 기쁨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수익률이 보통 3%가 됐다고 해보죠. B라는 데 투자했을 때 3%가 됐다고 해보죠. 자, 근데 투자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5%로 올라갔습니다. 해피합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잘못해서 C라는 데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은해피하죠. 그때 느끼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때 똑같이 수익률의 편차는 2%포인트지만 그때 얻는 고통의 크기를 이제 노벨상을 받은 카네만과 이제 트버스키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쁨보다 고통이 2배 내지 3배 정도로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졌을 때 그 손실의 그 고통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저금리기에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은 심리적 요인을 들자면 요게 되겠습니다. 현저함, 세일리언스, 그리고 프로포셔널 싱킹.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정감률을 고려하는 현상이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이건 2017년에 나온 이제 최신 워킹 페이퍼에 요 세 학자들이 실험을 한 결과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고금리 시기를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실험을 합니다. 무위험 자산 수익률은 5%입니다. 그리고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10%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분산, 리스크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서베이를 물어보는 거죠. 위험 자산에 얼마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나르는 무위험 자산에 얼마를 배분할 건지요. 해봤더니 사람들은 4대6, 위험 자산에 60% 투자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꿉니다. 저금리 시기를 생각해서 4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1%,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6%, 분산은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이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익률 레벨만 똑같이 낮추는 겁니다. 이때는 위험 자산에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10% 정도 더 올라가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틀리더라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첫 번째로 바로 이렇게 저금리 시기에 위험 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더 높이는 행위가 어떤 전통적인 자산 선택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건 그 이론으로는 전통 이론은 설명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가설이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현저함, 세일리언스하고 프로포셔널 띵킹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한번 저금리 시기에는 6%의 수익률은 1%의 수익률 대비 몇 배인가요? 6배죠. 600%가 뻥튀기 됐습니다. 오, 차이가 엄청나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고금리 시기에는 어떤가? 10%의 수익률은 5% 대비 몇 배인가요? 2배죠. 이거만큼은 아닌데, 크긴 큰데, 이 저금리 시기에 이 뻥튀기 되는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만큼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금리기에는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지 이 사람들이 다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6배, 600% 아니면 200%의 차이가 안 되도록 약간 자산 수익률을 표기하는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을 조금 바꿉니다. 이때 고금리 시기에 너가 1을 투자하면 1년 있다가 1.05를 얻고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은 1.1을 얻어. 그래서 5%, 10% 대신에 1.05, 1.1이라고 수익률을 이제 표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저금리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1.01, 1.06 이렇게 표기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의 결과를 봤더니 이때는 결과는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1.05에서 1.1 되는 건 그래 조금 늘었네. 그리고 1.01에서 1.06 이것도 조금 늘었네. 사실 아까처럼 6배, 2배의 크기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인 그 뻥튀기 정도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자면 위험 선호 경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게 작동하는 근본 원인에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 행태적인 요소, 화폐 완상, 손실 회피, 상대적인 정감률을 고려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게 요 소단원의 주요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네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레퍼런스 포인트와 어떤 조세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SBS 뉴스에 어떤 기사를 캡처를 뜬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6월 7일에 뜬 기사네요. 여기 보시면 법인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율 정상화. 그래서 하나는 인상으로 표현했고 하나는 정상화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어떤 당이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그래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돼 왔는데 이걸 다시 더 올릴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둘 거냐. 그 이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왜 한쪽은 인상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정상화라고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마도 제 개수는 여기에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분명히 행태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먼저 인상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상, 여기에서 받은 여러분의 느낌이 어떤 법인 현재의 수준보다 높이는 거죠. 그죠?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세금, 내는 세금이니까 손실을 주는 정책입니다. 사람들은 손실에 민감하다는데 2배, 3배. 그렇게 되면 이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거부감이 커지게 되겠죠. 인상으로 표현되면. 인상으로 표현될 때는 기준점이 22%로 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거 대비 우리가 손해를 기업들이 또 내야 될 금액이 많아지네. 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상화로 표현이 되면 어떤가요? 정상화? 예전에 할인해 줬던 걸 원래 상태로 그냥 되돌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수준이 25%로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거부감이 좀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상화를 쓸 것이고 안 돼 하는 사람들은 인상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다는데 이게 증거가 있냐? 제가 하나 관련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벨 경제학상 카네만의 어떤 실험 결과가 되는데 이건 AR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인상보다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훨씬 거부감이 적더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문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상황에서는 자동차 수요가 많아서 좀 2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그때 이제 자동차를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팔던 한 딜러가 있었는데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차의 가격을 200불 인상했습니다. 당신은 이 딜러의 어떤 인상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acceptable 합니까? 아니면 좀 이건 불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상하는 건 불공정하다. 수요가 좀 올랐다면 그걸 올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그룹에 대해서 통계적인 특성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요가 많은데 자동차를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200불 싸게 팔던 딜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딜러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할인해 주던 걸 없애고 원래 소비자 가격으로 팔려고 합니다. 이 딜러의 행동이 당신은 행동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억셉터블 합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더 많은 사람의 60%, 58%의 사람들이 이건 받아들일 수 있다. 뭐 할인하던 거 그냥 그거 이제 뭐 원래 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 그리고 기준점 대비 더 낮은 수준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손실회피라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손실회피와 저축 그리고 소비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2월 달에 BOK 경제연구를 통해서 발표했던 제 학위 논문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손실회피가 과연 거시적으로 사람들의 얼마나 저축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소비를 하고 결국 그 소비는 경제 성장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 전통경제학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보험은 자기의 위험을 해지해주는 상품, 없애주는 상품. 내가 정말 돈이 공공할 적에, 사고가 났을 적에 그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 보험금을 지급해 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리스크를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탄하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은 어떤 사람이 될까? 위험 회피적인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에 나와 있습니다. 불확실성 하에 선택이론 제목하에 나와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 제가 던진 질문은 조금 이제 엉뚱하긴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람들은 보험을 정말 위험을 없애주는 상품으로 인식할까?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보험을 보면 여러분 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 아시나요? 아니면 순수 보장형 상품? 그런 상품 아시나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5만 원, 뭐 아니면 뭐 10만 원 그렇게 이제 보험료를 내죠. 보험료를 냈는데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보험 다 들으셨나요? 그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근데 사고가 안 나면 어떤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자기가 내는 그 월 보험료는 계속 버립니다. 1년 다 냈는데 자기가 받는 수익은 제로입니다. 사고 안 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순수 보장형 그 보험은 완전히 그냥 생돈만 날리는 그런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약간은 어떤 위험한 상품인 거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보험료는 냈는데 돌려받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떤 손실회피 가정하에서는 보험을 이렇게 돈만 생돈만 날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여겨서 어떤 보험을 사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을 잃을 때 훨씬 더 고통을 크게 느끼니까 보험을 안 들고 대신에 저축을 늘리지 않을까. 그게 제 어떤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Health and HRS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미국의 고령층에 대한 패널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고령층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부의 저축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과 함께 최근 들어서 2012년도에 프로스펙트 이론 모듈 해서 프로스펙트 티어리 모듈이라는 설문조사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서서히 이제 실제 데이터셋에 어떤 행태 경제학의 지표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손실회피에 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 손실회피도 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이랑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면 요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기보험이라는 건 순수 보장성 보험입니다. 만약에 정기보험은 60세, 생명보험의 일종인데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 그렇게 약정 기간 내에 어떤 사고가 안 나면 받는 금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이란 생명보험 상품이 있는데 그건 어떤 상품인가 하면 사망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나이가 뭐 7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어쨌든 그 시점에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수익률이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이것처럼 제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기보험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본 것은 저축하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순자산이라는 걸 봤습니다. 순자산은 바로 저축한 결과로서 쌓여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이제 세 개, 하나는 순수보장, 하나는 종신보험은 어떤 보험 성격도 있고 만약에 사고가 빨리 발생하면 그건 정말 보험으로서 기능하는 거죠. 근데 사망사고가 나지 않고 뭐 90세, 100세로 되게 되면 그건 일종의 저축처럼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믹스가 된 종신보험, 그 다음에 저축에 들고 나타난 순자산하고 손실회피하고 이렇게 봤더니 결과는 어떤 행체경제학에서 예상하는 것과 같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손실회피도가 높은 그룹은 정기보험 가입률이 34.2%로 손실회피도가 낮은 그룹보다 낮더라. 그 다음에 순자산을 보면 손실회피도가 높은 그룹은 이렇게 봤더니 그 순자산 값이 높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손실회피도가 높으면 순수 보험을 잘 안 쓴다는 거죠. 왜? 보험했다 그냥 생돈 날려. 나는 손실에 민감해. 그러면서 안 산다는 거죠. 그 대신에 그래도 나는 좀 사고가 나더라도 평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위험한 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면 그냥 저축을 많이 하면 되지. 저축했다가 뭐 어차피 손해는 안 보니까. 그죠? 그래서 대신에 저축을 더 많이 하더라.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과연 거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손실회피도가 높은 사람들은 저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왜? 보험을 안 쓰려고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있는데 보험은 사기 싫으니까 손실회피도 때문에 저축을 대신에 필요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에 서 있는 소비는 더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이제 적게 하게 되면 결국은 총수요는 어떤 경기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손실회피라는 현상이 어떤 총수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교과서에 나오는 위험회피와 손실회피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아마도 엄청나게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정을 그렇게 이제 깊이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험에 대한 회피는 이렇게 요건 부곡선이 되겠습니다. 웰스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나의 효용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요게 얼마나 이렇게 오목한지, 얼마나 꺾여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험 회피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게 행태경제학에서 나온 손실회피도를 여기 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손실회피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로축에 뭐가 있나 하면 value라고 해서 가치. 이건 뭐 효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손실이 커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득이 커지고 맨 가운데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보다 이득이 이렇게 나면 얻는 나의 효용은 이 정도네. 근데 기준점보다 이게 손실로 가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꺾여 있죠.
손실에서 얻는 자기의 비효용은 엄청나게 크죠. 1보다 몇 배가 뻥튀기가 되는 거죠. 2배, 3배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손실 회피도를 설명하는 가치 함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회피도와 손실 회피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들은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러면 두 개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틀린데요? 하고 하면 어떤 위험 회피 계수는 자기의 생애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리스키한 걸 싫어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지만 손실 회피도는 아주 금액이 적을 적에 그 손실을 얼마나 수익 이득 대비 싫어하는지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 회피 계수라는 것은 모든 어떤 위험 분산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크게 두 개로 어떤 카네만이 사람의 두뇌에 정보가 처리되는 시스템이 크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숙고 시스템, 깊이 생각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 하나는 그냥 적응 시스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간편하게 생각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보통 위험 회피 계수는 숙고 시스템에서 위험과 분산이 모든 게 고려가 됐을 때 불확실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태도가 되겠고, 반대로 손실 회피도라는 것은 그냥 상관관계까지는 고려 안 합니다. 어떤 금액이 적을 적에 그냥 이득 대비 기준점 대비 이득 그리고 손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적응 모드에서의 어떤 위험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험에 대해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행태 경제학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센트럴 뱅크들이 사실 안 쓸 것 같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연준에서는 행태 경제학과 경제 정치학 이걸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2003년하고 7년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보스턴에서 이 컨퍼런스가 열렸을 적에 보스턴 연준에서 드디어 행태 경제학이 이제 주류 경제학에 편입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도 또 한 번 열었는데 그때 옐런이 연설을 했습니다. 패널 연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했는가 하면 핵심 내용은 행태 경제학은 통화 정책이 매우 유용하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가게나 기업의 실제 행태에 대한 미시적 기반을 제공해서 어떤 중앙은행이 경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수준을 얼마로 잡을 건가에 관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화폐 환상이 있을 적에. 명목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없는 것보다 2%, 1%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회피하는 거죠. 자기의 실질 임금은 그대로지만 명목임금이 오르면 그 자체로 자기의 구매력은 변동하지 않았지만 좀 더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행태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제로 인플레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1%, 2%의 물가 수준은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는 백악관 내에 이런 비헤이브럴 사이언스 팀을 설치를 해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에서 오바마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활용할 적에 이 행태경제학 이 내용을 활용해라.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넛지 팀을 가동을 해서 그것을 실제 정책에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금융소비자 보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행태경제학은 전통경제학의 두 가지 가정, 완전 합리성 그리고 이기심을 완화해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인간의 모습을 연구합니다. 그게 뭐냐? 선택이 어떤 심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어떤 단순함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시적 선택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다양한 거시경제 현상 그리고 통화정책, 재정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여러 이제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들까지 이런 것들을 적극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이런 활용 사례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여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딱 3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